네, 안녕하세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프로그래머 최희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제는 12월에 다큐 공동체 푸른 영상을 다룬 책을 출간하는 한편 온라인 기획상영회를 통해서 한 30여 편의 푸른 영상 작품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런 연말 일정을 앞두고 대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담에서는 푸른 영상을 주목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어쩌면 조금 낯선 접근일 수 있는, 그러나 푸른 영상을 새롭게 주목하고 한국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푸른 영상 책 2부에 있는 황미호조 평론가님의 글을 기반에 두고 있는데요. 황미호조 평론가는 출간될 책에 실린 본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영상의 역사는 한국 여성 다큐멘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푸른 영상 제작 다큐멘터리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여성 감독의 작품이며 두 영화 모두 젠더적인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리고 인식적인 모순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푸른 영상의 여성 감독 다큐멘터리들이 젠더적 시각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근본적인 주제를 중요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억되어야 한다. 이것은 푸른 영상에 지나온 길을 역사서술화하는 데 있어, 그리고 90년대 이후 한국 독립영화를 역사서술화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는 점들 중 하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러한 초점에 기반을 두고 마련된 자리로 감독님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푸른 영상 여성 감독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여성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에는 황미호조 평론가님, 그리고 푸른 영상의 여성 감독님들 중 김진열, 윤미래, 김보람 세 감독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황미호조 평론가님의 글에서 김진열, 윤미래 감독님의 영화는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김보람 감독님의 영화는 지속적으로 다뤄질 과제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과 함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연구하고 글 쓰고 또 영화제 프로그래머 하고 있는 황미호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푸른 영상의 지난 31년간의 역사를 존중하고 경애하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1998년부터 푸른 영상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주로 장애, 여성, 가난, 돌봄 이런 화두로 작업을 하고 있는 유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열이라고 합니다. 푸른 영상에서 활동은 2000년부터 2005년 초까지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 활동 중에 여성 장기수 선생님을 기록한 잊혀진 여전사를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이고요. 2014년부터 푸른 영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의 역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황미호조 평론가님께 듣고 싶은데요. 글의 첫 시작을 푸른 영상의 역사는 한국 여성 다큐멘터리 역사이기도 하다. 저는 꽤 도전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푸른 영상이 강하게 호명이 되거나 초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무리가 따른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도 새삼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환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푸른 영상이 물론 이제 모태가 된 작품은 상계동 올림픽이겠지만 푸른 영상이라는 이제 단체로서의 첫 번째 작품은 변영조 감독님의 작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박현진 감독님의 작품. 첫해 이제 두 작품이 여성 감독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서 제기하는 문제 그리고 방법론, 어떤 사투를 통해 도달하는 방법론 자체도 여성주의 영화 만들기나 아니면 여성주의 그 운동 안에서 고민하는 궤적들과 매우
했고, 그리고 동시에 푸른 영상의 이제 31년간의 역사 안에서 다큐멘터리 안에서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는 길이나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어져 가는 길도 여성주의 안에서 영화 만들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궤도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그 부분을 좀 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제가 이제 독립영화 관련해서는 좀 그동안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이고, 한국 상업 역사, 특히 한국 코리안 뉴웨이브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이어갔던 부분이었는데, 한국 영화사를 특히나 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영화사를 여성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진 시기로 규정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시기의 영화사를 보는 방식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 1, 2년간. 그래서 물론 이제 감독의 수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감독의 수로 보면 97년에도 한국 영화 역사상 전체 7명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라는 시간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 앞에 굉장히 대규모로 진출하는 시기입니다. 프로듀서부터 시작해서 평론, 기자. 그래서 이 시기가 한국 영화 산업이 코리안 웨이브나 그 이후로 이어지는 웰메이드 시기부터 쭉 블록버스터 시기, 어쨌든 남성 서사와 남성 스타일의 어떤 영화 만들기로 이야기되지만, 동시에 거기서 경합하는 젠더적으로 경합하는 이제 여성들의 이 인력들이 진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한국 영화사에 저는 여러 가지들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의 시기와 달리.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사도 이 시기를 주제라든지 민주화 운동 이후의 시기 이렇게만 규정하지 않고 이 시기에 젠더적인 인력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젠더적인 접근들이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졌는가를, 그것을 프레임으로 독립영화사를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리고 특히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2000년대 초반 이후를 본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영화사 재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글의 앞부분을 그렇게 시작했고, 다른 이거를 굳이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다소 선언적으로 좀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영화사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적으로 여성주의적인 방법론들이 고민됐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우리의 여성주의 운동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것으로도 중요하고, 우리한테 있었던 흐름으로서도 그것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부족하겠지만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푸른 영상 감독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가 저의 첫 궁금증이었어가지고, 황미호주 평론가님의 이런 초점이 세 분 감독님들께 어떻게 느껴지셨는지에 대한 걸 먼저 듣고 싶은데요. 류미래 감독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97년에 외부 스텝으로 푸른 영상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첫 영화가 2000년에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일단은 첫 영화 만들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예민하고 너무 눈물이 많고 마음이 약하고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2000년에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제 선배님들 중에 너무 영화가 가볍고, 제 영화는 이제 계속 막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이제 감독이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나마 그때 이제 그만둔 선배 언니가 저한테 꼭 너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화법이 사실은 좀 푸른 영상의 영화 주로 이렇게 좀 굳건한 연출자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엄마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냥 그런 감독에서 여성주의 감독으로 이제 태어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동원 감독님이 이렇게 조언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봐주셨어요.
사랑스럽게 봐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엄마를 통해서 제 작업 세계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기도 했고 새로운 세계를 본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뭐지 화법도 마찬가지고 이제 푸른 영상의 영화라고 했을 때 저의 영화는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푸른 영상 영화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별로 의식을 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저의 몸은 푸른 영상이 있긴 하지만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동료로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나는 내 영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황미호 감독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랍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좀 고맙기도 했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동의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굉장히 좀 영광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면 저는 푸른 영상 30년 행사를 올해 했었죠. 저희가 원래 작년이었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여름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좀 그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갖는 어떤 힘 무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푸른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좀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푸른 영상이 주는 나한테 줬던 어떤 힘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는 푸른 영상을 저희가 보편적으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이렇게 푸른 영상 안에 여성 작업자들을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호명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는 그동안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푸른 영상이라고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 공동체 안에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분류가 되다가 이걸 여성 감독들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내니까 그냥 푸른 영상 안에서 작업을 했던 그 여성 감독님들의 작업도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작업 그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 혹은 뭐 남성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봐도 되게 좀 좋겠다, 의미 있겠다. 그리고 류미래 감독님 말씀처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막 난 건데, 처음에 푸른 영상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나 푸른 영상 가게 됐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반응들이 이렇게 괜찮겠어?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괜찮겠어? 이런 반응들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 막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 느껴지는 푸른 영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안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의 이미지의 어떤 괴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여성 감독들 이런 제목으로 글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좀 반갑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 글에서 언급해주신 영화들을 이렇게 과거에 봤었는데, 이제 보면서도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이 안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 어떤 뭐랄까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러니까 좀 참고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얘기들 하면 이것들이 또 이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또 펼쳐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이제 작품들별로 이제 감독님들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또 그걸 풀어주셨던 평론가님의 또 이야기들과 함께 엮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미호조 평론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류미래 감독님이 가족을 중심으로 제작해 오신 영화들을 분석하시면서 큰 문제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 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주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다시 말하자면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우리가 분류하면서 이야기하는, 담론적으로나 아니면 작품을 평가할 때나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큰 문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듣고 싶고, 왜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문제, 큰 문제라고 하는 것과 대결하고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에서도 중요한 방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와 대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국 다큐멘터리의 젠더적인 시각 그리고 여성 다큐멘터리를 가져오는 문제가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큰 문제라는 표현은 아마 제가 류미래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아마 제가 따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안에서 감독님 자신의 이제 보이스 오버로도 좀 반복을 하시고 계속 이 주제가 다큐멘터리 주제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라든지 그 다큐멘터리 관련된 인터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후에 아이들을 이제 만들면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전에 이제 장애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작업하실 때도 동시에 또 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글을 쓰면서 나는 민주화 운동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또 작은 문제를 장애인 인권 문제는 또 작은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거라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주제나 소재에 있어서 이런 위계가 있다라는 인식 혹은 이 위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끊임없이 하는 것 저는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문제는 모든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이나 좀 더 보편적인 문제에 더 익숙한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감독님은 큰 문제를 하고 싶은 와중에 계속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편적인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내가 하는 게 보편적이고 내가 하는 게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그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여성을 비롯한 자신의 것이 어떤 보편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물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사실은 정해지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감독님이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었어요. 저는 그런 이제 보편적이고 권력의 말이 될 수 있고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필터가 없어도 되는 존재들 혹은 위치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치에서 그 위계들을 감각하고 고민하고 자기 주제를 발견해 나가는 바로 그 둘 사이의 차이 이제 여기서 젠더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발견이 되고 한국 다큐멘터리 안에서는 비판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위계 문제가 꽤 좀 중요하게 화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가, 지금 어떤 영화가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젠더적인 시선은 또 다른 대결을 했어야만 됐다. 나의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인가를 설명해내야 됐고 그런 게 계속 있었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런 분석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영화 안에 있는 이제 유미래 감독님의 말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바르다의 세계, 바르다가 영화 안에서 건설하고 있는 세계만큼 유미래 감독님이 아이들의 촬영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 가족도 자기 주제에 완결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세계, 세계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기완결적이고 유기적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위계를 극복하고 있는 텍스트로 아이들을 이제 분석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자기 주제에 완결적이고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감독님 옆에서 하려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어쨌든 그 바르다 영화가 그 이삭 죽는 사람들과 나라는 아마 그 작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보면 바르다도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작고 내가 한 손으로 들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촬영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환희와 굉장히 유희적이고 이런 이제 기쁨이 막 영화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손을 굉장히 근접 촬영을 하는 이제 그 슈트가 있고 그 전에 이제 막 카메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필름 카메라는 가능하지 않은 잔상들을 막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내가 훨씬 더 뭔가를 근접 촬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동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이제 굉장히 유희적으로 이제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엄마와 아이들 간의 스타일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예전에는 혼자 하고 집에서 해서 못 찍는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잘 찍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했던 어떤 부분들을 이거는 지금 나의 스타일이고 이거는 나의 하나의 방법론이고 이거는 이 영화의 방법론이야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뀐 것이 이제 엄마와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로 사운드가 막 들리는데 카메라가 어떨 때는 그냥 텅 빈 이렇게 바닥을 보여줄 때도 있고 아이를 보살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카메라를 못 챙길 때 근데 그 화면이 그대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촬영을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촬영부터 하고 이게 너무 영화 찍는데 미친 사람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바르다의 그런 환희와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이제 디지털 기술이 여성이 자기 스타일로 자기의 세계를 찍는 것과 매우 유기적으로 맞아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 안에서 구현해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저는 그런 지금 분석해 주신 시선의 변화, 자기의 태도를 발전시켜가는 방식, 또 이런 거를 감독님한테는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도 찍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걸 다시 봐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 진짜 가장 겁나고 싫은 순간들이기도 한데, 보면 내레이션이나 작업을 하시는 과정 전체가 실은 정말 과정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들 작품에서. 그게 저는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과정이 스스로의 자의식과 생각들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실제 경험으로 이어지고 계시는 건지, 네, 이렇게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20대 때 장래 희망이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공장에 가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이제 자신이 없어서 못 갔어요. 못 가고 많이 헤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노동자 그 뉴스 제작단에서 하는 행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노동자가 되지 않아도 노동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큐멘터리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는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혁명운동에 복무할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로 길을 잡고 노동자 뉴스 제작단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절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영상에 갔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저는 이제 운동으로서의 어떤 다큐멘터리, 그리고 혁명의 도구로서의 카메라, 이런 것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30대까지 이렇게 얽매여 있었고, 그래서 작업을 쉽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장애를 이제 저희 주인공을 만나서 마음은 갔는데 이건 혁명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러면서 그때 막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도, 그때 김동원 감독님이 이렇게 살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혁명에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전까지는 명예 남성으로 살았고 여성이라는 자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존재만으로 굉장히 차별을 당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다큐멘터리 하고 싶은데 이제
아이 때문에 어딜 갔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동원 감독님이 아이 키우는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정말 그만두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이야기가 어떻게 영화가 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는 공적인 영화, 공적인 의제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이를 업고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찍으면서도 그 돌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 노년의 성이 이렇게 유행하는 때라서 엄마의 연애를 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나마 엄마의 연애가 돼야지 사회적인 의제가 되지. 이러면서 이제 엄마의 연애를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를 만들어서 여성 영화에서 처음 틀었을 때 그 순간이 지금도 가장 저한테 힘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나의 다큐멘터리는 처음에는 이제 혁명의 도구였고 두 번째로는 뭔가 공적인 의제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걸 보여주는 게 저의 다큐멘터리가 장애인 관련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갔네? 내가 잘 담아서 경험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거였었는데 엄마를 만들면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못한 관객 당신이 가지 못하는 데를 제가 대신 갈게요가 아니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내가 먼저 이렇게 펼쳐 보일게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의 영화가 말걸기가 돼서 저의 관객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이렇게 평론가 너무 잘 보는 걸 생각했던 게 엄마는 정말 계속 자충우돌 이거 노인의 성을 다뤄야 되는데 엄마 연애 깨졌네 막 이렇게 고민하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정말 정확히 자세를 딱 갖추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시간을 나는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자매들이 역시나 나처럼 이렇게 할 일을 못 하고 있겠지. 또 그런 순간들 다 담아서 내 시간이 이제 뭔가 문고리가 돼서 내 영화의 관객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영화는 이야기의 장을 펼치는 어떤 최초의 어떤 그 시작하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찍고 한다 하더라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남편이 찍든 뭐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되게 흘리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밥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세워두고, 그래서 카메라 고장도 났어. 너무 많이 찍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말 기를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제가 얼른 담을게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펼쳐 보이면 당신도, 나의 자매 같은 당신도 너무 바빠서 그냥 저 마음 깊숙이 가라앉혀놓던 그 이야기를 꺼내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계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이나 목표가 이제 변해가면서 그렇게 영화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마침 저도 극장에서 GV를 하실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다들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많았던 관객들이었다는 걸 너무 감각해서 그런지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때 어떤 젊은 남자분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자기의 엄마가 자기를 너무 돌봐준 거가 자기한테 너무 행운이라는 걸 역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감독님을 역으로 뭐라 짠해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관객 반응이 기억이 나요. 동시에 한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하게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이러한 남성과 그 구도에서 오는 엄마의 태도와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있었고, 이 한숨이 표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저도 느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물꼬를 터주는 영화로서 윤미래 감독님이 작업을 이어가신 것 같고, 바로 그 고민이 엄마 점점점에 담겨있는 것 같은데, 제목에 점점점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바로 이 말줄임표가 제목에 왜 필요했을까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처음에 그 엄마의 그 가제는 그냥 엄마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엄마의 연애, 논인의 성,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하는 엄마에 대한 자식들의 다양한 그 거부 반응, 이렇게 이제 여성이 연애를 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크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크게 방향이 바뀌었고, 이제 뭐
기획하고 이제 촬영 준비가 끝났을 때 엄마는 이미 끝나 있었고 이제 갈등을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에 가면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그냥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모든 가족이 다 굉장히 이렇게 응어리로 가지고 있는 얘기를 가족끼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영화 내용을 바꾸면서 우리 가족을 위한 영화 그리고 가정 폭력의 어떤 피해자들이면서도 계속 죄수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그 사람들만 보면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점점점은 그러니까 엄마하고 불러놓고서 말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냥 엄마라고 남아있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자식의 욕망을 드러내는 제목이었다고 한다면은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엄마란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엄마들이 포기하고 억눌러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이 느낌으로 이제 점점점 꼭 점점점 중요한데 많이 떼어놓으시더라고요. 엄마 점점점 그렇게 제목 말할 때 꽤 곤란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점점점의 다른 표현이 이제 저는 뭐 김준영 감독님 영화는 여기서 잊혀진의 자리에 또 엄마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또 그런 기분을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서술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를 어느 자리에 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잊혀진 여전사를 황묘주 평론가님 또 분석하시면서 이 카메라를 공감하고 존중하는 카메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걸 이끌어내는 영화 안에서의 감독님의 질문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언제 질문이 떠오르고 언제 그 질문을 멈추고 그냥 그 대상을 바라보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전략적인 어떤 판단과 함께 이렇게 딱 그런 합리적인 순간으로 그것들을 겪으시는지 아니면 몰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오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 15년 전에 15년도 더 된 근 20년에 가까운 작업이어서 우선은 제가 잊혀진 여전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그 류미래 감독님은 이제 본인이 뭔가 어떤 사회적인 의제를 갖고 있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조금 반대로 잊혀진 여전사 작업은 저한테는 좀 너무 이렇게 왜 힘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조금 많이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너무 고민을 이제 하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변 이제 동료 감독들한테 했더니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누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작업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했을 때 약간 그 그러니까 통일 운동을 했던 친구는 본인은 장기수 선생님들을 그렇게 성차로 나누지는 않는다라고 되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의 상처 아닌 상처도 조금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됐던 작업이었었고 주인공 되시는 박순자 선생님을 어떻게 행사장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주인공이 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한테 좀 되게 많이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계속 좀 이렇게 휘둘리는 선생님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걸 제가 수용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선생님하고 박순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작업자와 그 카메라 앞에 그 나서는 사람으로 좀 관계 정리가 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작업은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잊혀진 여전사 같은 경우는 총 3년의 제작 기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 첫 1년은 기획 촬영이 좀 중심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명확하게 선생님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박순자 선생님께 섭외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당신의 삶을 듣고 싶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그 학교 대학생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탐문을 좀 하시는 과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오랫동안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박순자라고 하는 어떤 한 여성의 삶, 그리고 그 여성의 삶 안에 전쟁, 한국 전쟁이 들어가 있고, 비전향 장기수로 살아온 세월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어떤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선생님의 공간을 제가 이제 좀 자주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순자라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이 여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몫을 하면서 좀 이렇게 버텨와야 되는, 뭐 이제 속가 왜 이러지? 네. 그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자신의 삶을 조금 돌아보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인터뷰를 할 때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집에서 인터뷰가 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그 집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계속 돌봐야 돼요. 케어를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집에는 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는 밖으로 나가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선생님이 조금 집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좀 분리가 좀 되고, 오롯이 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그렇게 마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좀 했었고요. 작업은 이게 좀 질문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처음 편집은 제가 3년 동안 작업이 막 그렇게 버벅였었던 이유는 구성이 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편집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좀 서지를 않아서 조금 되게 좀 오랫동안 그 구성이 좀 풀리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 이제 그 상황 중에 이제 여성영화제에서 상영을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니까 그 사무실에 있던 이제 선배 감독께서 그냥 이렇게 완성본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지금 구성이 너무 안 풀리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편집본 모니터링을 한다, 시사회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작업을 이제 해서 여성영화제에 첫 상영을 했었는데, 여성영화제 이제 첫 상영 때 이제 박순자 선생님 내외분도 오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관객분들이 보여주신 반응이 좀 어쨌든 되게 많이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지지해주시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박순자 선생님이 저한테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니 한번 좀 부산으로 와라 이제 해가지고, 선생님이 근데 제가 선생님 생애 구술을 한 5번을 했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부산에 놀러 가는 기분으로 그냥 카메라 혼자서 그냥 삼각대 하나 들고 이렇게 쫄래쫄래 이제 가고, 그때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선생님 방에서 선생님 그 옛날 농 뒤에 선생님 뒤에 그냥 이렇게 베개 하나만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그 마지막 촬영에서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편집본이 그 촬영 이후에 좀 다 이렇게 다시 앞부분 전반부가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아까 왜 그 들어주는 어떤 존중받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는 박순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업자보단 그 관객으로 만났던 여성들의 그런 지지 때문에 선생님이 나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잊혀진 여전사 작업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작업자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를 함께 봐주고 이 사람을 지지해주는 관객들을 만났을 때 영화가 더 이렇게 온전해지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영화였어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그게 소통되는 순간까지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의미도 질도 이렇게. 근데 그 질문을 멈추거나 혹은 하거나 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렸던 것이 송환이라고 하는 큰 좀 묵직한 작업이 또 푸른 영상에서 나왔고 역시 그것도 긴 세월에 걸쳐서 도전을 해서 완성해낸 작품인데 그 송환이 다루고 있는 초점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과거서부터 시작된 그분들이 얹은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크게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지금 이 현재를 장착하고 그 현재의 그 존재들과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단에서 좀 다른 화두가 생산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송환 작업을 푸른 영상에 처음 들어가게 된 게 송환 작업 프리뷰 할 사람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간 그러니까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이제 편집실에서 이제 프리뷰 녹취 푸는 걸 이제 계속 좀 했었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초기 푸른 영상에서 김동원 감독님하고 김태일 감독님이 초기에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났던 그 90년대 초기부터 96년도까지 를 제가 프리뷰를 하는 거였었고 이제 조연출을 했던 선배가 그 97, 8년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좀 맡아서 좀 프리뷰도 하고 촬영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촬영본들을 보면서 제가 그 장기수 선생님들 안에 여성 장기수가 여전히 생존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 작업이 좀 시작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런 여성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을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던 선배들도 되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좋은 작업인 것 같다라고 하는 지지를 좀 많이 해주셨었고요. 사실은 제가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좀 전혀 만약에 제가 개인 작업자였다면 선생님들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좀 되게 험난했을 것 같아요. 근데 푸른 영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들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되게 환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이 다른 선배 감독들의 안부도 막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그 프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수 선생님들을 얼굴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알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관계 맺고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작업을 막 시작을 해서 카메라를 이제 돌릴 때는 조금 초반에 선생님들하고 좀 제가 좀 이렇게 장기수 선생님들 안에 여성 장기수라는 분들 자체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 카메라가 가는 걸 여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지면서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 먼저 촬영을 막 이렇게 하고 남자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맺는 걸 좀 더 신경을 초반에는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찍고 있는 여자 선생님들이 좀 편안해 하시니까 남자 선생님들하고 좀 더 많이 알고 지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근데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여자 선생님들하고 남자 선생님들하고 차이라고 하면 이건 제가 소수자 미디어 교육을 할 때도 여성분들하고 할 때 하고 남성분들하고 할 때 차이인데 남성분들은 훨씬 사회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능숙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것도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탕재원 하시는 선생님은
막 오라고 해서 꾸역꾸역 가보면 선생님이 약한 뭐 딱 해가지고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관계 맺기가 좀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남자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관계를 맺고 이러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근데 이제 좀 한 번 관계를 맺게 되면 좀 그 관계가 좀 지속되는 힘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들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셨었고 도움도 많이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시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게만 가능하고 다 가족들 다 같이는 못 돌아간대 이렇게 하면서 쓱 넘어가시는,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여성들이 살아온 전사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 사회를 견디고 살아내가는 그 품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걸 끌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황미호조 평론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공감과 존중의 카메라. 이제 이거 때문일 것 같고, 이거는 유민혜 감독님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도 나오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는 바로 이런 카메라가 가능한 이유가 사적인 것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덧붙이셨는데요. 그 사적인 것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공감과 존중의 카메라, 이것을 저희는 개의 역사에서도 너무나 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푸른 영상의 여성 감독들이 지닌 공통적인 영화적인 태도로 공감과 존중의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봐도 될까? 그것이 여성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될까? 이런 것 좀 평론가님한테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그 공통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그 김진열 감독님의 잊혀진 여전사에서 우선 공감과 존중의 태도 카메라라고, 전 이 작품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순간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 장기수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심이기도 하고 또 방어적 이기도 하고, 어떤 운동에 대한 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올까봐라든가, 혹은 여성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운동으로서의 역사를 오히려 어떤 하락시키는 걸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치만 이제 기다리면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답이 나오는 순간에 저는 이 영화의 카메라와 감독님의 태도가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이 영화가 어떻게 생각했던 주제로 연결시키거나 그거를 클라이맥스로 삼을 수 있는데, 박준현 선생님이 사실은 깜빵 가고 빨치산하고 이렇게 했던 것보다 재치로 결혼하는 게 더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감독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어떤 그거를 막 더 상승시키거나 그거를 이제 이 뒤에 주제로 막 이어가기 위한 편집으로 이렇게 붙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 영화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김지영 감독님 자연인의 너무 성격과 품성이다. 그 순간 그 딱 증언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던 어떤 답을 들었다가 아니라 와, 선생님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라고 말하는 그게 나는 너무 김진영 감독님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꼭 그 편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쵸, 자기의 이제 그 대상, 그 어떤 젠더를 떠나서 이 대상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의 문제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공감과 존중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이렇게 매겨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건 저는 상대적으로 누구나 다 자신의 태도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오히려 이제 공통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그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부터 이 영화의 내내 자기가 드러나는 방식, 혹은 이 영화가 진행돼 가면서 대상이 어떤 것들을 더 드러내고 이야기를 어떤 것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나의 위치는 어딘가가
상대적으로 전면에 드러나느냐 아니면 좀 더 후면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푸른 영상의 그 여성 감독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여성 감독들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글쓰기에 이제 다 공통적으로 좀 있는 나의 위치, 그것이 내 대상에 비해서 좀 더 권력자가 됐든 아니면 내 대상에 비해서 내 대상과 가진 관계에 됐든 이런 자기 위치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문제가 저는 오히려 공통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게 손을 하면 뭐 근접 촬영도 되지만 카메라 뒤에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고, 그게 이제 또 20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푸른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작업하는 여성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주제가 되는데 나의 위치, 이거는 사적으로 화자가 나가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 푸른 영상의 여성 감독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이미 그런 문제들 좀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개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했던 그 말하기 방식의 다큐멘터리들과 되게 다르게 내밀한 고백체의 다큐멘터리이고, 이것이 푸른 영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지금 시대의 다큐멘터리와 함께 이제 더 계속 이야기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개의 역사 같은 작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소통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게 어떤 가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추가로 여쭙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표현을 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적 다큐멘터리라고 하고 나가 화자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에 이제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래요 라고 하는 내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태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 사회에 나는 이래 혹은 나의 삶은 이랬어 라고 이제 좀 이런 이제 연사 같은 방식으로 말을 던지는 방식이라면, 최근의 여성 감독 다큐멘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내밀한 방식의 자기 고백의 방식이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조금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탐구가 많이 된 다큐멘터리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 역사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비인간 존재를 찍는 방식, 그 다음 비인간 존재, 인간 존재, 도시 뭐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얘기가 이제 많이 된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이 작품을 항상 볼 때마다 오히려 좀 지금 20, 30대가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게 이제 나라는 것을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위치를 잡고 그것과 어떤 것들을 동일시하고 내 목소리를 나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거기서 이제 그 나라는 위치가 또 이제 좀 중요한 작품이고, 그것이 이제 좀 시대적으로 다른 최근에 나오는 20, 30대 여성 감독의 다큐멘터리와 좀 어떤 시대적인 연대성을 좀 가지는 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웅변대에서 연사를 하듯이 말할 필요는 없는 다큐멘터리고, 더군다나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이제 기술과 함께 전부 다 혼자 개인 작업으로 혹은 학교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형태의 영화가 왜 푸른 영상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선 제가 좀 가지고 있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오히려 이제 이 글 쓰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아까 푸른 영상은 또 여성주의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 사람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할 때 조금 더 운동적이고 액티비즘적이고 남성 중심. 근데 또 상대적으로 푸른 영상 태동할 때 보면
뭐 장상 공패나 변현우 감독님이 이제 작업에 합류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작업을 좀 더 우선시하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조금 상대적으로 이 만드는 방식이나 주제에 있어서 그 개인과 어떻게 보면 한국의 다른 의미의 좀 더 소수자적인 방식과 주제에 저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연결점들과 함께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김보람 감독님께도 영화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밀한 고백의 영화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상상하실 때 어떤 편지처럼 보내는 대상이 있고 그런 말을 건네신 건지 아니면 에세이처럼 지금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안으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이었던 건지 어떤 식의 생각이 드셨나요? 그 내밀한 고백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만든 다큐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였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 나레이션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구성을 하는 제가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늘어놓는 방식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황미호조 선생님께서도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의 화법 자체가 약간 돌려 말하기 그런 화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말할 때도 약간 딱 요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직진하지 못하고 이거를 말하고 싶으면 저기 멀리까지 이렇게 돌아서 이런 거 같은데 하고 옆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평소의 말투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업에도 그냥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부터 나레이션을 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도 잠깐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푸른 영상에서 왜 이런 영화가 나와야 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푸른 영상 안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제 스스로가 약간 자기 검열하듯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개역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위안부 살아계신 생존 위안부 분들의 구술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때는 제 작업이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작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이 없다고 한 상태에서 들고 온 주제가 동네에 사는 개였으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좀 자기검열 같은 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막 이런 걱정? 혹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 제 걱정이나 상상하고는 다르게 그때 이제 미래 선배가 해주셨던 반응이 막 어머 보람아 잘됐다 막 너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니 너무 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재밌게 해보라고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저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작업에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를 듣고 거꾸로 내가 이런 화법인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조금 더 인식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너무 보잘것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내 얘기로만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레이션 같은 경우도 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만들었던 어떤
작품들에서는 제가 더 개의 역사보다 훨씬 더 전면에 진짜 이렇게 얼굴도 드러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뭐 사적 다큐가 가진 어떤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피드백을 다시 받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는 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편집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보고 제 주변의 어떤 풍경들이나 이제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좀 자의적이기도 했고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될까 했을 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편 시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방법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화의 출발점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말로 딱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작업이었거든요. 그걸 뭐 이렇게 어떤 상실감일 수도 있고 공허함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느낌들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내 얘기를 조금 더 하지 않고서는 이게 전달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의 이제 편집 과정에서 부랴부랴 저의 장면들도 좀 불러오고 나레이션도 거의 편집 과정에서 작성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의 어떤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편집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걸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이렇게 어떤 관객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서 그걸 가져오게 된 거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좋은 방법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저의 진심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관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개의 역사가 진짜 한마디로 딱 하기 힘든, 말하기 찾기 힘든 어떤 정서가 도달하는 게 있는데 또 그 정서의 주체가 우리는 보통 사람의 감정을 관통해서 어떤 정서가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한 어떤 느낌들에서 감독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그냥 내 얘기를 그냥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내밀함이라고 하는 말들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꽂혔던 대상, 그 이제 같이 사는 이웃 그리고 개, 뭐 이런 이제 등장 인물들한테 그 꽂혔던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왜 네, 끌렸지라는 그래서 찍기로 한 그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저는 감정이입을 되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백구한테도 심지어 감정이입을 했었고 동네에 그냥 나와 계시는 할머니 분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저랑 이제 같은 건물에 사셨던 그 중간 파트에 주로 등장하시는 할머니 분들 할머니께도 좀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딱 이분들이 가지는 이 사람한테 뭔가가 보여 해서 이렇게 다가갔다기보다는 좀 우연히 그렇게 된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찍어야지 하고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찍다가 만났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어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어떤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게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억이 나고 그러면 다시 만나서 더 얘기를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즉흥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더 많이 헤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어떤 대상이 나한테 다가온 것들을 아까 관객한테 이제 보여주고 다가가고 싶은 거라고 하셨을 때 그 어떤 역시 공감의 영역으로 넓어지는 그 관객들이 상정이 되셨는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 너네는 보지 못했지 안 보이지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어떤 관객으로 상상이 좀 되셨는지 어떠세요? 전자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개혁사를 한참 편집하고 있을 때 이제 관객을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내 몸을 갉아먹어가면서 편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소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뭐 주제 자체가 어떤 그런 큰 주제를 가진 것들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관객의 층도 딱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봐줄 수 있을지 상상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냥 막연히 기대하기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사람이 나만은 아닐 거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건데 영화를 만들고 상영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관객이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게 좀 막연했지만 그런 기대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로서의 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물꼬는 근데 실은 푸른 영상 내에서 가장 먼저 터지고 거기서 막 막혔다가 터졌다 막혔다 터졌다 하면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전 푸른 영상 대담으로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신랄하고 날카로운 얘기들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성 감독님들이 보여주는 이 영화들 얘기를 해온 저희의 초점이 그 사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공감과 존중의 카메라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근본적인 주제를 중요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평가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 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다큐멘터리에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푸른 영상 안에서 얘기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고 작품을 얘기하는 데에도 그것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 푸른 영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 어떻게 개입하고 하는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혹은 갈등을 겪으셨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푸른 영상에는 이제 주간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회의 때는 이제 한 주 동안 각 작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 주를 보내는 작업 관련해서 어떻게 한 주를 보내는지를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회의 테이블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작업의 어떤 그 과정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예컨대 뭐 선생님이 저를 쫓아냈다. 짐 싸서 올라가라라고 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좀 나누면 이제 같은 이제 동료 감독들이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좀 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게 답을 준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A의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뭐 B의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줘서 약간 작업에 대한 그 제작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들, 피드백들을 조금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그 장기수 선생님들 작업을 했던 이제 김동훈 감독님한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어떤 그 주간회의 외에도 이렇게 의논을 좀 계속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 댁을 방문을 했을 때 뭐 이제 뭐 예컨대 뭐 이런 거죠. 선생님 어떤 A라는 선생님 댁을 방문했더니 와 선생님 그 감독님 그 집은 북이에요. 뭐 이런 감독님이 뭐 집의 풍경이 어떻더냐 이러면은 제가 뭐 이러이러한 장면들이 좀 이렇게 있었다. 좁은 공간 안에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적인 것보다는 그 선생님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선생님과 저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다른 이제 동료 감독들이 이렇게 좀 제시를 좀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그런 제안들을 조금 많이 주셔서 그리고 가장 컸던 건 어쨌든 제가 작업을 할 때 혼자 했을 때 쉽게 좀 지치고 이렇게 혹은 카메라를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면 푸른 영상 안에서는 같이 함께 해주는 이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작업을 카메라를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작업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것보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푸른 영상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뭐 이렇게 주변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듣게 되거나 현장을 가끔씩이라도 같이 이제 좀 가면서 다큐멘터리 작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살아야 되는지 작업을 할 때 그 대상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 뭐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미래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푸른 영상 사람들 말고 하고는 별로 피드백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 작업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제가 만져서 만질 만큼 만진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부분도 푸른 영상 사람들하고만 보고 저는 외부에는 절대 피드백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고 예비 관객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저는 뭐 일당 100, 일당 1000인 거죠. 말하자면은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푸른 영상은 제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김은하 감독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없었으니까 이제 보면 저한테는 착한 가부장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좀 여성을 혼자 있기도 했었고 제가 주로 여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리면 하는 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김동훈 감독님이 항상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너무 영화를 못 만들었다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여성 그때는 이제 아이들은 부산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였는데 상영장까지 오셔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이제 상영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특히 저는 이제 저의 그 자매들이 항상 제 동료 여성 선배들 이런 이제 분들이 와서 항상 영화를 보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너무 이제 기쁘셨던 거야.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계속 영화 못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사실 제 삶을 이렇게 새겨 넣는 방식의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화법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누구와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계속 걱정해 주시는 것이 되게 좋으면서도 선을 확실히 그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김동완 감독님을 존경을 하고 선배들을 존경했지만 이 영화는 나의 영화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잘 모르는 나의 세계이다. 그리고 내가 만날 관객들은 무차별적인 그런 영화 관객이 아니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당을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영화 상영 가편 시사회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피드백 많이 받고 특히 제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아픈 뭐 피드백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건지 잘라내고 하는 식인데 확실한 거 하나는 제가 만들었던 영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만들 영화는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성별이냐 연령이냐 어떤 처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저는 그게 제 영화의 좋은点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영화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특히 남성 저는 이제 정상가족 안에서 살고 있고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국 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 투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투쟁의 과정이 상영장으로 이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꼭 미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푸른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예비 관객이고 착한 가부장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이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김보라 감독님 어떠세요?
앞에서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푸른 영상이 좋은 점이라면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할 뿐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선택을 되게 맡겨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개의 역사 처음에 그런 작업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옆에서 그냥 이렇게 좀 믿고 지지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쩌면 좀 안 좋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거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드러나게는 안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자가 다 자기 작업에 집중하고 자기 작업을 약간 우선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같이 옆에서 본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극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푸른 영상에 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이런 점에서 푸른 영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 때. 이 보면 착한 가부장이라는 게 되게 와닿는 말인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어려움을 같이 뚫고 나가고 하지만 어떤 점에서 또 한계가 있는 것들을 또 돌파해 가면서 그게 또 이어져서 관객의 세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까지도 소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공감과 존중의 카메라고 바로 공감과 존중의 정치를 보여주는 또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김보람 감독님부터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기를 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관객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푸른 영상은 계속 변화하면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배 감독님들이 같이 이렇게 다져온 터전이 있고 그 위에서 지금 막 열심히 자기 작업을 고심하고 있는 감독들이 있고 아마도 이후에 또 다른 작업자들이 와서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그 시간이나 그런 과정들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오늘 이야기 중에 공감과 존중의 카메라라고 하는 말이 되게 좀 그 표현이 좀 되게 좋고 감사하고 뭐 이제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뭐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을 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이제 책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작업자의 자질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문구가 있었고 제가 이제 거기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이야기 듣는 거라면 난 좋아해 막 이러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작업 끝내고 푸른 영상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할 때 그게 그러니까 금액이 아주 작은 수익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가서 그 현장을 계속 조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같이 생활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획 구성안을 작업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 과정이 사실은 수익 사업을 할 때 했던 그 방식이 자기 작업을 할 때도 같이 연결이 되는 방식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저한테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때 그 생활을 같이 옆에서 함께 지켜보는 것,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계속 들어봐 주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주인공 되는 분하고 늘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과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작업하는 내내 계속 조금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푸른 영상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몸에 배었던
작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다큐멘터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뿌리를 조금 만들어준 게 푸른 영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계산해 보니까 지금 13년째 그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2010년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뭐 집안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푸른 영상이 그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뭐 술을 마시고 이랬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작업 영역이지만 작업을 한다는 그 에너지 안에서 같이 있으면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이 됐던 그 시간이 되게 그립고, 어쨌든 이제 저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은 다큐멘터리이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푸른 영상이고, 앞으로 평생 그렇게 지낼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저의 각오도 있긴 하지만, 계속 푸른 영상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보지 않는 소외된 뭐 그런 것들을 비추는 동료들과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저는 2026년에 두 번째 아이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인공들이 다 20살이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만이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저희 주인공들이 같이 지분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를 가지고,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저의 관객들, 선배 여성들, 그리고 저의 자매들 를 다시 만나서 다시 세상 속에서 논쟁하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들으면서 내향적인 작업일수록 확보된 어떤 피드백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좀 선언적으로 글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제 바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푸른 영상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여성 감독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푸른 영상의 역사가 있고, 기존에 생각하던 한 챕터로 이렇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젠더적인 시각으로 다시 역사를 한번 재구성해보는, 푸른 영상의 역사나 독립영화 역사를 재구성해보는 그런 기회 혹은 환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선언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그렇게 좀 크게 구성하고 싶은 그 독립영화사나 이런 욕심도 있지만, 동시에 여기 계시는 감독님들의 작품을 비롯해서 푸른 영상의 여성 감독님의 작품들을 뭐 여성 장기수 영화, 그 육아에 관한 영화,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세심히 좀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호흡을 멈추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운드랑 뭐 이렇게 화면이랑 같이 충돌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주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성 감독님의 영화들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 너무 좋은 말씀들, 우리한테 필요하고 힘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력구제라고 하는 감각들이 우리한테 지금 너무나 들어와 있고 중요하게 모두가 안고 그걸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혹은 주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싸우기 위한 힘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고립의 힘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푸른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 공동체가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 주제를 벼려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힘으로 있고, 바로 그 힘이 그 여성사 그리고 여성의 영화사, 혹은 근데 이게 여성의 영화사가 아니죠. 여성주의가 만들어낸 영화의 화두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가 되면서 바로 같이 이게 싸우고 화합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고 하는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좀 그 자력구제로부터 조금 벗어난 다른 세계를 같이 감각하고 그걸 다시 꿈꾸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책도 준비하고 있고 기획상영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2월 중에 이제 공개되면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대담도 저희 공식 유튜브에서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